也在找机会，再交接，是看最后两棒了。现在，哎呀，李湘就摔了，在这个位置上踩到了标志块上。对，哎呦。那么现在是韩国。 하얼빈이 초토화되고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린샤오진 선수가 넘어지면서 중국 해설진이 방송사고처럼 10초간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캐나다 기자의 한마디에 옆에 있던 미국 기자가 숨도 못 쉴 만큼 배를 잡고 깔깔 뒤집어지게 웃었다고 합니다. 과연 캐나다 기자가 뭐라고 말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된 놀랍고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빠르게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SPN의 동계 스포츠 전문 기자 사라 윈터스라고 합니다. 8년차 베테랑 기자로 그동안 수많은 국제대회를 취재해왔죠. 특히 쇼트트랙은 대학 시절부터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 종목이었고 지난 10년간 한국 쇼트트랙의 황금기를 생생하게 전해온 취재 경험이 있어 이번 대회가 더욱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하얼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동계대회에서 인연을 맺었던 CBC 방송의 엘리샤 케이지 기자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2010 밴쿠버 올림픽 쇼트트랙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전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이었습니다. 선수 출신 기자답게 그녀는 4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선수 시절의 날렵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케이지에게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특히 중국의 홈 이점과 단거리 강세를 언급하며 여자 500m 종목에서의 놀라운 기록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죠. 중국이 과거 1990년 사포로 대회부터 2017년 대회까지 이어온 7연속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이번 대회에서 이어서 8연패로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케이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중국을 쇼트트랙 강국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자 케이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선수 생활과 취재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통찰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특히 2023년 창춘 월드컵 대회를 예로 들며 당시 중국이 자국 선수들에게 유리하도록 빙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던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빙질의 강도와 코너 부분의 처리 방식이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예 중국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라서 자신은 두 눈으로 직접 빙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케이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모를 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얼빈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이 센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한 외관과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빙상훈련센터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케이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경기장을 봤는데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쇼트트랙 경기장이 비정상적으로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면서 케이지가 경기장을 보자마자 첫마디를 내뱉었죠. 저도 조금 그런 것 같다고 하자 케이지는 같이 경기장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계속해서 경기장 크기를 눈으로 익히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경기장이 다른 국제대회 경기장보다 훨씬 작은 느낌이 들었어요.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규정상 쇼트트랙 경기장은 가로 60m, 세로 30m의 여유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곳은 눈으로 보기에도 비정상적으로 좁았습니다. 선수 생활을 했던 케이지에게 이렇게 규격을 어기고 경기장을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KG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더라고요. 원래는 가로 60m와 세로 30m의 규격으로 경기장을 짓고 여유 공간을 많이 두는 식으로 경기장을 짓는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중국 하얼빈 경기장은 실제 최소 규정만 지켜놓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좁은 트랙에서는 선수들이 아웃코스로 추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결국 인코스 추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KG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코스로만 추월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선수들 간의 접촉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심판 판정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였죠. 저는 KG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자국인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아예 만들어버릴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많은 국제대회를 가봤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경기장을 줄여서 심판 판정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대회를 시작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KG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녀도 8년간 연간 동계 스포츠를 취재해 오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홈 어드밴티지 조성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죠. 국제대회 경기장이 이렇게 최소 기준으로만 꽉 맞춰 설계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장 규격의 문제가 아닌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과 같이 정정당당한 기량으로 승부하는 팀들에게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상황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KG는 자신이 직접 가까이 가서 빙지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뒤를 따라 천천히 빙상장으로 걸어갔어요. 빙판이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KG의 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경기장 입구 보안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안전요원 2명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재빠르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KG도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CBC 방송의 기자이자 전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라고 밝히며 빙질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테스트 스케이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그런데 안전요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경기장 2층에 있는 관제실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따른 것처럼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지며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출입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식 취재 허가도 받았고 다른 국제대회에서는 각국 선수단과 코치진들이 빙질, 적응과 분석을 위해 자유롭게 출입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선수들의 훈련 시간도 아니었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 취재를 거부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관제실에서 또 다른 관계자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그는 KG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살짝 변하더니 갑자기 경기장 시설 점검 시간이라는 핑계를 대며 우리를 서둘러 내보내려 했습니다. 베테랑 기자인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취재를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옆을 돌아보았는데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KG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자리를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저도 일단 그녀를 따라 빙상장 밖으로 순순히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빙상장을 벗어나자마자 KG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이번 대회가 최악의 국제대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빙질은 선수들의 기술 발휘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데 이렇게까지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한 케이지는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케이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일 새벽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려 직접 빙지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기자로서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스포츠 기자로서 그리고 전직 선수로서의 사명감이 동시에 묻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4시 우리는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빙상훈련센터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해가 뜨려고 하는 어둠을 틈타 성공적으로 잠입에 성공했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소리가 나서 우리는 발걸음을 천천히 늦추면서 걸어갔죠. 케이지는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빙상장 앞모습인데도 구석에서 작업자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특히 그들이 작업하는 곳은 선수들이 인코스로 추월하는 결정적인 구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업자들은 얼음 표면을 깎아내고 다시 물을 뿌려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케이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이건 인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빙면 처리라고 속삭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코너 부분의 빙지를 이런 식으로 거칠게 만들면 스케이트 날이 얼음에 걸려 선수들이 넘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다가 인코스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 거친 빙질로 인해 스케이트 한쪽 날이 들리면서 순식간에 중심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면 다른 선수들과 충돌할 수 있고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의한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이미 경기장도 최소 규격으로 작게 지어놓아서 인코스로 추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비신사적인 지심에 틀림없었죠. 우리는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숨을 죽이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케이지가 갑자기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죠. 그러면서 그녀의 눈빛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빙면 처리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일반적인 제빙 기계가 아닌 특수 제작된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케이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도구들이 빙질의 마찰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저런 극단적인 도구들은 국제대회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중국의 치졸함에 경악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선수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공정한 경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케이지의 표정에서는 전직 선수로서 느끼는 분노와 우려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이런 빙질 조작은 단순한 경기 결과의 조작을 넘어서 선수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였거든요. 그렇게 드디어 남녀 혼성 쇼트트랙 2000m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경기장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감돌았죠. 린샤오준 선수를 포함한 중국팀은 예선전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결승전까지 진출했고 관중석에서는 그의 금메달을 확신하는 듯한 중국 응원단 소리가 귀가 찢어질 듯이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자 케이지는 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인코스 구간의 빙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누구든 다치지 말아야 하며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경기 운영을 극복하고 한국 쇼트트랙팀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밝힐 수 없는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묘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되고 선수들은 숨막히는 속도로 트랙을 돌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의 최민정 선수가 출발과 동시에 1등으로 치고 나갔죠. 옆을 돌아보니 케이지가 환호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며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중국의 판커신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제치고 갑자기 1위로 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관중석에서 옆자리 있던 중국 응원단이 괴성을 지르면서 환호했죠. 순간 저는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중국의 추악함에 결국 한국 선수들이 굴복하는 건가? 아무리 세계 최강 한국이라도 빙질과 경기장 크기, 꼼수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특히나 중국의 홈 이점과 좁은 경기장 때문에 한국 선수들 특유의 인코스를 통한 1위 역전이 더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주자 한국의 박지원 선수와 중국의 린샤오진 선수가 경쟁하였는데 코너를 돌던 린샤오진 선수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서 붕 뜨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린샤오진 선수는 빙판 위에 쓰러졌고 중국 관중석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반대로 저는 케이지와 얼싸안고 꺄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케이지는 손을 발발 떨면서 모으고 커먼 저스트 어리를 뭐라고 외쳤고 박지원 선수는 여유롭게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어요. 승리의 기쁨에 케이지와 저는 다시 한번 얼싸안고 기뻐했죠. 이건 한국 쇼트트랙의 세계적인 뛰어남이자 중국의 불공정함에 대한 승리이자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보니 린샤오진 선수가 넘어진 곳이 우리가 새벽에 몰래 와서 봤을 때 빙지를 조작하던 바로 그 코스 블록이 설치된 그곳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케이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아직도 빙판 위에 주저앉아 있는 린샤오진 선수를 바라보았어요. 중국 해설진은 충격에 빠진 듯 10초 가까이 침묵을 지켰고 그 순간 케이지가 갑자기 냉소적인 표정으로 That's a really 딥시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처음에는 그녀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딥시크라는 말에 순간 중국이 최근 야심차게 공개한 오픈 AI 시스템을 언급하는 것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곧 케이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린샤오진 선수가 빙판에 엉덩방아를 찧어 많이 아플 것이라는 뜻의 딥시크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케이지의 재치 있는 언어 유희에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의 어깨를 치며 한참을 웃었는데 그러면서 문득 최근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얼빈 동계대회 개최식 날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는 소식을 동료 기자에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비록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측근을 통해 전해진 바로는 그 자리에서도 시진핑이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챗GPT를 능가하여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빙판에 쓰러진 린샤오진 선수의 모습과 시진핑 주석의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오버랩되더라고요. 린샤오진이나 시진핑이나 모두 딥시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또 한 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특히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오만함과 불공정함이 이렇게 역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니 마음 한켠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중국 SNS는 린샤오진 선수의 넘어짐과 케이지의 발언으로 인해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딥시크와 딥시크의 중의적 표현은 순식간에 전 세계 기자들 사이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중국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전 세계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특히 중국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AI 기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현장에 있던 중국 기자들도 더욱 수치스러워 하더라고요. 여기에 더해 빙질 조작과 비정상적으로 좁은 경기장 규격 등 불공정한 경기 운영에 대한 날선 비판도 쏟아졌어요. 반면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낸 한국 선수들에 대한 찬양이 이어졌죠. 특히 8년 만에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의 첫날부터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무려 7개나 쓸어담는 미친 활약을 펼쳐 슈퍼 골든데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 홀에서는 하루에만 무려 4번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한국 선수들과 응원단에 대한 박수 소리도 끊이질 않았죠. 무엇보다 이날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이뤄낸 승리의 의미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어요. 케이지의 말대로 진정한 실력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승무원이 기쁨의 댄스를 추고 있는데요. 항공사에서 중징계를 받을 뻔했지만 떡국을 먹고 빌었던 소원 덕분에 무사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승무원은 자신의 동료 승무원에게도 새해에는 당장 한국 떡국을 먹어야 한다면서 욕심쟁이들은 2-3그릇 먹어야 한다고 SNS에 떡국 찬양 도배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승무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리나 스위트라고 합니다. 5년차 승무원으로 세계 각국을 누비며 장거리 비행을 했고 도착지 나라에서는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게 익숙했죠. 특히 중국에 머무를 때면 제 절친한 친구 데이즈를 만나는 것이 작은 낙이었어요. 데이즈는 저와 같은 항공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승무원을 그만두고 지금 중국 패션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죠. 이번 중국행 비행에서도 데이즈가 시간을 내주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패션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승진했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데이즈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사실 그녀가 중국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 유명 IT 기업의 임원으로 다정하고 세심한 모습에 반하게 되어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게다가 데이즈의 남자친구는 중국 IT 업계에서도 유명한 재벌로 데이즈에게도 명품 가방과 신발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 그 남자친구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데이즈가 일이 바빠 연락을 한 번 정도만 늦게 해도 화를 내고 윽박지른다고 했죠. 저는 데이즈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연인 사이에 연락이 자주 안 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은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녀를 위로했죠. 그런데 데이즈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남자친구는 전화를 안 받은 그 20분 남짓한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40통이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귀가 찢어질 정도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는 더 집착하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데이즈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같아도 저 정도 집착이면 아마 인연을 이어나가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면 될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데이즈는 그 사람의 보복이 너무 무서워서 자신이 헤어지자고 했다가 해코지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 편집장까지 오른 것도 사실 남자친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말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고민은 더 커진다고 말했어요. 저는 데이즈의 어려운 처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데이즈가 자신도 인터넷으로 여러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다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이즈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화이트 마피아, 안전 이별 서비스, 전문 경호 업체라는 검색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데이즈는 요즘 중국에서는 이별할 때 전문 경호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설명했습니다. 2만 위안이면 안전한 이별이 가능하다면서 자신도 이 서비스를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이런 서비스가 중국에서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많은 여성들이 이용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데이트 문화가 이렇게까지 위험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데이즈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은 이제 절대로 중국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데이즈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저는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중국에서 재미있게 할 만한 것이 없냐고 데이즈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데이즈의 표정이 밝아지며 근처에 새로 생긴 쇼핑센터를 추천했습니다. 옷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신이 나서 저를 이끌었죠. 그런데 쇼핑센터로 가는 길에 데이즈는 갑자기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본 드라마에서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따뜻한지 연신 이야기하더니 올해 소원은 한국 남자를 만나는 거라며 장난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데이즈와 이야기하다가 쇼핑센터에 도착했는데 벌써 쇼핑센터는 새해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이 빨간 하트 모양 풍선을 들고 있었고 풍선 위에는 각자의 소원을 적은 쪽지들이 매달려 있었죠. 곳곳에서는 커플들이 풍선을 들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데이즈도 풍선 파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2개를 사왔어요.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좋은 한국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저와 함께 소원을 빌자고 했죠. 저는 데이즈의 말을 들으며 진심으로 그녀가 중국인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바라는구나 싶었어요.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데이즈가 평화롭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올해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풍선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각자 풍선을 들고 소원을 적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더니 연이어 펑, 펑 2번의 폭발음이 더 울렸습니다. 저와 데이즈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어요. 마치 폭격이라도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니 관람객의 수소풍선이 높이 떠올랐다가 센터 천장에 걸려서 터진 거였고 그 바람에 불이 나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거였죠. 쇼핑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열기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 충격에 주변 사람들이 들고 있던 풍선도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죠. 소원이고 쇼핑이고 다 집어치우고 데이즈와 저는 서로 웃음만 터뜨리고 말았어요. 데이즈는 올해 시작부터 불길하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데이즈와 헤어지고 숙소로 돌아와 다음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비행은 뉴욕행 11시간 장거리 노선이었고 저는 승객 보호와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비즈니스석 담당 수석 승무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륙 후 평화롭게 식사 서비스가 마무리되고 승객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조용한 비행이 이어졌죠.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4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비즈니스석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승객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비행 중 승객 간 싸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현장에 도착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이 안전벨트를 맨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정장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다가가는 순간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앉아서 조용히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자리의 승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소변을 봤다는 것이었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의 비행 경력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역한 소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변 승객들도 모두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패닉 상태였어요. 순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매뉴얼에도 없는 상황이라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일단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을 격리시켰고 피해 승객에게는 기내 잠옷과 담요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즉시 운항관리부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운항관리부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비행 경로상 회항이 불가능하니 가해 승객을 비즈니스석 맨 뒷줄로 격리한 채 비행을 계속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운항관리부에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 승객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비행을 계속해야 하냐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항공사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어요. 저는 수시로 자리를 오가며 피해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을 감시해야 했으며 주변 승객들의 불편함도 신경 써야 했죠. 정말 모든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피해 승객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양인 남성이 침착한 목소리로 피해 승객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죠. 먼저 피해 승객의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지금 과격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비행기 안전 운항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죠.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변호사이자 목격자로 증언도 해줄 수 있으니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했어요. 다행히 저는 그 틈을 타서 주변 승객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운항관리부에 가서 추가 보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는 피해 승객의 흥분도 가라앉고 한결 안정된 분위기였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동양인 변호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저 혼자서는 아마 이렇게 사건을 잘 수습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피해 승객도 차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승객들이 조용해진 틈을 타서 저는 그 동양인 남성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제 상황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런 사건은 항공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승무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겠다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 악몽 같은 비행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죠. 다행히 나머지 비행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되었지만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의 문제는 따로였죠. 뉴욕에서의 비행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항공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사팀에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소환한다는 통보였죠. 사유는 승객 보호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비행 중 발생한 그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피해 승객이 항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회사는 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소환 통지를 받은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났죠. 절망감에 빠져 집안을 서성이던 중 유니폼 주머니에서 우연히 그때 그 변호사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명함에는 남재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뉴욕 소재 법률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승무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던 그의 말이 떠올랐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사의 징계 통보와 제가 처한 어려움, 그리고 도움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바쁜 변호사가 과연 답장을 해줄까 걱정도 되었고, 혹시 너무 무례한 부탁을 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그의 침착하고 전문가다운 모습이 떠올라 작은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답장이 와 있었어요. 재혁은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다음 주에 뉴욕에 있을 예정이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의 답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징계위원회 출석까지는 2주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전에 재혁을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혁은 제 사건을 꼼꼼히 검토했다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제 메일을 읽고 난 후 항공사 매뉴얼과 관련 유사 사례와 다른 나라 판례까지 다 분석을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냐고 물으니 마치 재혁은 외우고 있는 교과서를 말하듯이 판례를 들어가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재혁이 제가 당황하여 취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제가 취한 조치들이 모두 적절했다고 말해주니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를 했다며 이 부분을 강조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혁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재혁은 시계를 보더니 식사 시간이 되었다며 근처 한인 식당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거리를 걷는 재혁의 옆모습을 보니 콧대가 반듯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인 게 변호사가 아니라 무슨 영화배우 같더라고요.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와 완벽하게 맞춘 슈트핏을 보니 마치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죠. 든든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일까 아니면 재혁의 매력 때문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그렇게 한인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식당 앞에서부터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감도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비쌌을 한 식당이 오늘은 떡국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무료라는 글자에 놀라 재혁에게 이유를 물었죠. 그런데 재혁은 떡국이 무료인 이유가 LA 산불 피해를 입은 교민들을 위한 취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떡국을 먹으며 LA 산불이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을 소원으로 빌고 원래 15달러인 떡국값을 산불 피해 복구에 기부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몇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보여준 재혁의 따뜻한 배려도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싶었거든요. 식당으로 들어서자 떡국 특유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재혁이 창가 자리로 안내해준 곳에서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금세 나왔어요. 하얀 떡이 듬뿍 담긴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런데 떡국을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수프와는 전혀 다른 식감이면서 말랑말랑한 떡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맑은 국물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죠. 마치 할머니의 치킨 수프처럼 정성이 듬뿍 담긴 맛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옆 테이블에서 This is incredible 이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백인 가족들이 떡국을 먹으며 연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특히 10대로 보이는 아이들은 떡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모르게 한국은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새해에만 먹어요? 라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떡국은 한국의 새해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이야기부터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는 풍습까지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인들의 정문화가 점점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보여준 재혁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지금 이 식당에서 이웃을 돕는 한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보니 데이즈가 한국 남자와 만나고 싶다고 소원을 비는 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자연스레 재혁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떡국을 다 먹고 나서는 용기를 내어 주변 공원을 산책하자고 제안했고 재혁도 흔쾌히 동의했죠. 공원을 거닐며 저는 한국 문화의 특별한 점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무료 떡국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것 같다고요. 특히 데이즈라는 제 친구도 한국 남자들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다며 항상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재혁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사실 자신에게도 떡국과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며 벤치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재혁이 어렸을 때, 그러니깐 초등학생 때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기업 간부였던 재혁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거덜나서 재혁도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던 그때 동네 식당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떡국 한 그릇이 삶의 희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재혁의 눈빛이 추억에 잠긴 듯 깊어졌습니다. 재혁은 떡국집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어려울 때 서로를 배려하고 희망을 나누려 한다면서 자신도 그 한 그릇의 떡국에서 받은 따뜻함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 원동력이 되어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고 미국 로스쿨까지 졸업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된 것도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자 비행기에서의 일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제 징계 문제를 돕겠다는 것도 단순한 법률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같은 시각에 미소를 지었어요. 재혁은 수줍은 듯 고개를 돌리며 제 징계권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이런 재혁의 모습을 보고 아까 먹은 떡국으로 소원을 빌 수밖에 없었죠. 재혁 씨와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해달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남을 진심으로 돕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제 기쁜 마음을 여러 곳에 전했어요. 먼저 승무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국 떡국 자랑을 시작했죠. 맛도 환상적이고 소원도 이뤄준다면서 욕심쟁이들은 두세 그릇은 먹어야 한다고 농담했어요. 징계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고 덧붙였고요. 데이즈에게는 따로 연락해서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한국 남자를 만났다고 자랑했죠. SNS에도 떡국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위기의 순간에서 만난 한국인 변호사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데이즈를 태그하면서 새해에는 꼭 한국 떡국을 맛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